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네팔 출신으로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이름 민수 씨가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철거민 공동투쟁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가 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 한 대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네팔 출신의 한국명 민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 아내와 아이 셋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네팔에 큰 지진이 났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네팔에 있는 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귀 기울이고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당장 네팔로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 편지는 네팔 지진 당일 날 저녁에 쓰여진 겁니다. 이번 지진으로 네팔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참혹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많은 집과 건물, 도로 등이 무너져 내려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팔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 분들의 안녕과 더불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고 저 또한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네팔에서도 이번 참사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도움 또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네팔 지진으로 사망자만 무려 2,700명을 넘어섰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네팔을 도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요? 4월 초에, 이달 초에 한번 눈 왔었죠? 김효진 PD? 그랬었나요? 예. 네. 문경, 봉화, 강원도 이쪽에 눈이 왔었어요. 4월 눈도 흔한 건 아닌데, 오늘이 4월 27일 월말인데, 벌써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합니다. 아무튼 갈수록 오늘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다는 게 날씨 기상 캐스터들의 대부분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쯤 쓰는 말이라는데, 앞으로는 그럴 날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열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어디가 많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내일 모레까지 27, 28, 29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국정은 또 반공백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총리도 지금 유고 상태고, 아무튼 귀한 날들이 허송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좀 잠시 뉴스의 일면 톱 이런 자리는 비껴주고 있는데, 네. 우리 언론의 냄비 근성 이런 걸 또 한번 확인은 합니다만,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예. 그 독소 조항 폐기 문제가 거의 탑 뉴스였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만 잠겨 버렸는데, 그 뒤로 관계부처에서 무슨 실질적 진전은 없고, 그래서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위위원장이 농성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잘 아시는 대로 변호사고요. 이석태 위원장 오늘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오는 5월 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좀 지금 아프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석태 위원장하고 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 위원,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과 해치마당 사이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은요,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께 2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관련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5월 1일 다음 달 1일 이후 농성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네. 그게 바로 특위를 가장 한마디로 잘 응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위가 특위여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이 됐는데, 이걸로. 네. 지금 30일 날, 그러니까 4.29 재보선 다음 날, 이달 말일이군요. 목요일 날 차관회의 항상 합니다. 네. 이 차관회의에 현재의 해수부 시행령안이 그대로 올라가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는 공언과 다름없기 때문에, 예. 그날을 분기령으로 보고 오늘부터 지금 그것의 차관급 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이제 그런 포석이겠군요. 그나저나 대통령도 출국하면서 시행령은 유가족들 뜻을 많이 반영해서 잘 하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제는 대통령 말 잘 안 들어요? 관리들이 벌써부터?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완종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나. 네. 그래서 만약에 차관회의의 상정이 지금 현재 안이
뭐 바뀐 거 거의 없이 상정이 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니까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게 거의 확실하군요. 예.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관 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뭐 떨궈 버리거나 또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대로 간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차관급 회의에서 부결되거나 각하시키거나 보류시키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상정을 안 하죠. 해당 부처에서. 예. 자, 문재인 새정년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네. 오늘 오전 대통령이 귀국했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또 한 번 공세의 고삐를 쬐군요. 그렇습니다. 문 대표 오늘 오전이 당내 회의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스스로 결단하라.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나온 것이어서요. 향후 이 새정치연합의 대응이 강경 기조로 정리가 됐음을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이요. 지도부의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대선 경선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본인의 일이니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요구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요. 오영식 최고위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표 등을 몰아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감추기 위한 특별사면 물타기가 지나치다. 마치 끔찍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강도를 잡는 일이 아니라 그 흉악범을 누가 낳았는지 그 낳은 여인부터 찾자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네. 추미애 최고위원이 모처럼 귀에 조금 들어오는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강도를 잡지 않고 그 강도를 누가 낳았느냐? 예. 네. 말만 이렇게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정서에 나타나주는 것.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연대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참 필요한데 꼭 그 카메라 돌아갈 때 회의실에서만 강한 것 같아요. 뭐 말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예. 자, 이런 가운데 이거 조금 또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예. 자기 SNS를 통해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곧 올무에서 빠져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예. 이거 뭐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글을 썼다가 또 삭제했어요. 뭔가 많이 캥기고 항의도 많이 받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올렸던 글인데요. 홍 지사 파이팅! 뭐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요. 홍준표 지사가 요즘 성완종 리스트에 연관되어 고초를 겪고 있지만 곧 올무에서 빠져나오리라 기대한다면서 홍 지사의 진실이 밝혀져 그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무라는 거는 홍 지사가 최근에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네. 정치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 자기가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장이니까 아무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박지원 의원이 두둔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격려와 지지의 의미로 읽히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박지원 의원은 글을 통해서 홍 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지사가 호남의 사위라며 고시 공부를 해서 호남 출신 부인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니까 박지원 의원 곧바로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지사와 저의 에피소드에 관한 얘기와 후반부 비판에 대한 글을 작성 중 본의 아니게 전반부만 발송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식의 글도 있었는데 작성하다가 실수로 발송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문제가 된 트윗 원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가 요즘 성완종 리스트에 연관되어 고초를 겪고 있지만 올무에서 곧 빠져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홍 지사는 제게 자기는 호남의 사위라며 고대 재학 시 고대 앞 고졸 여행원과 데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찾아가서 청혼을 하니 우리는 전북 옥구인 바 어떻게 경상도 총각에게 딸을 주겠느냐고 거절먹고 열심히 고시 공부해서 검사가 돼서 청혼하니 승낙받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고시 합격하면 키 몇 개 받고 부잣집 사위 되지만 사랑을 지킨 사람으로 존경이 갔습니다. 전남도 박준영 전 지사가 F1법 통과시킬 때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6시간에 초스피드 통과시켜주고 광주 전남 의원들 앞에서 지원이 형님 할 것 다 하고 오신 분이니 총리 하라 했을 때 수락하셨으면 고생 안 하고 다 했을 겐디 이렇게 익사를 부렸습니다. 홍 지사의 진실이 밝혀져 그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홍 지사 화팅! 화팅? 예, 화이팅 아니고 화팅. 네, 썼습니다. 아니 진실이 밝혀져서 예, 뭐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 예. 그럼 박지원 의원은 진실이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받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돈 준 사람은 있는데 그 저 밑에 사람들 시켜서 직접 준 건 아닌 걸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가 망신상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박 의원은 누가 뭐 홍 지사 연애한 얘기를 누가 궁금하다고 했나? 왜 자꾸 나서서 이러는지. 뭐 인간적인 정리로 이렇게 한마디 격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그냥 조용히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예. 아니 뭐 요즘 고초가 많고 연일 뉴스메이커를 하던데 아무튼 욕은 보내. 자네 잘 알아서 하소.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뭘 SNS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예. 헷갈렸나? 전화하고 SNS. 자, 다른 뉴스 한번 봅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내부의 비위 전력을 들추면서 또 지금 2주째 물타기 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얘기 다 꺼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당내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를 부정부패 정당으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 현 의원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송광호 의원 같은 경우 6,500만 원인가를 수뢰했다고 1심 판결 나오기도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을 받았다고 2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이 건설업자 한모 씨한테서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항소심 유죄라는 엇갈린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 계류 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그것도 대법원 계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무튼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들이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는데 새정치연합은 징역 2년형을 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발언 직후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요.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기억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향해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하려면 자신들의 허물부터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대출 대변인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억 원짜리 시계 2개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적반하장은 국민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이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은 것이 본질일 것이다. 논두렁에 버렸든 어디에 버렸든 버린 위치가 중요하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논두렁 그 얘기는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 한 거라고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죠. 얼마 전에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또 갑자기 신문을 잘 안 보나 보네, 박대출 대변인은. 다 들춰내네요. 예. 있는 걸 다. 이런 거 다 합쳐봐야 차떼기 하나하고 게임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자, 중남미 순방 11박 12일이었나요? 네. 취임 후 최장기 해외 순방이었는데, 네. 오늘 새벽 귀국한 대통령, 어디 많이 좀 아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오늘 오전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진 결과,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와 위경련 복통이 주요 증상이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전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어서 이 검진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오늘 검진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돼 있죠. 국무회의 이거 주재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귀국 직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완구 총리의 사표 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병명까지 거론하는 게 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안보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예. 선거 전날도 링거를 맞고 투혼을 보였다 그러면서 5, 60대 동정표를 호소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원래는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대외 비에 철저히 붙이는 게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아주 기본인 건데. 그렇죠. 병명까지. 글쎄 말입니다. 예. 사표 수리는 그냥 전자결제로 하는 거니까 클릭하면 될 텐데.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기도 힘드신 모양이죠. 미열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또. 미열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5분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경제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우선 먼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4월 24일은 서울 합정동에서, 토요일 25일은 인천 주안역 옆의 뮤지컬이라는 문화공간에서 연거푸 열렸던 소생적의 출판 기념회 및 조합원 청취자분들과의 만남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울컥하고 고마웠고, 다시 한번 방송 1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1년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정중하게 감사함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멀리 천안에서 그리고 용인에서 수원에서 이렇게들 오셨습니다. 약 이틀 연속 합쳐서 한 108분가량이 다녀가셨는데요. 금요일 가장 모임들도 많고 그렇다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요즘 저녁 때 세월호 관련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는 다른 일들을 좀 보시고들 할 텐데 타이밍상으로 그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일 제쳐두고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성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1년 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제작팀이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느슨해지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질타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네. 사적으로 해주셔도 좋지만 이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멀리서 오신 분들 일일이 배웅해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사인회다 뭐에다 해서 제대로 악수 한번 옳게 못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루루님, 이강윤 화이팅. 아까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지사한테 화팅 그러던데 고맙습니다. 후루루님. 미니님, 저기요, 세월호 유가족은 1년 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을 첨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개인 견해를 쓰신 겁니다.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박 대통령 건강 악화 돌발 변수라는 국민일보 기사 제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자식이나 가족을 묻었는데 뭘 음식인들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물잡이님, 살다 보니 침대 축구에 이어서 침대 정치도 보게 되네요. 침대 축구가 뭐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소통할 때마다 참 인터넷 유행어 이런 것도 잘 모르는 편이고. 침대 축구. 그나저나 할배들의 아이유가 아프다니 발레와 부채춤도 준비하고 액우준 개까지 잡으려나요? 이거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그거 지금 빗대신 거죠? 석고대죄 단식은 누가 할지. 그렇네요. 박지원 의원에게 좀 비판하는 거, 쓴소리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좌삐리 좀비님은 좀 문제 있는 안 좋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혹시 걸린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휠체어 타고 국무회의 참석할 듯 합니다. 청포도 캔디님. 국무회의 참석 안 한다고 했지요? 방금 조금 전에. 기어코 해외 4.16 참사 1주긴 날 기어코 해외 나가더니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투게더님, 박지원 의원, 김무성 대표한테 호남 총리 신청해봐요.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출신들이 참 많네 라고 매섭게 꼬집으셨습니다. 이중대 민주당 해체, 박지원 의원 떠나라, 새누리당으로 차라리 가는 게 어떻냐, 참 별 희한한 일 다 본다, 이런 자세로 정권 창출 되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뭔가 캥기니까 새벽에 또 올렸다가 후다닥 지우고 했는데 정말 그건 좀 동료의식이 이렇게 봐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내용도 진영 간의 정치 공방 이런 게 아니고 수뢰, 돈 받은 겁니다. 돈.
너저분한 돈, 뇌물 사건에 무슨 뭐 올무니 뭐 걱정이니 뭐 재치 있는 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고. 그게 재치 있는 정치입니까? 홍준표 지사가 막말하는 그런 거에 가깝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재치잖아요. 굳이 재치라고 하면 그건 재치가 아니죠. 해악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뭐 투명낭이님께서는 그 정도는 비리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요. 아유, 이거 뭐 분노들이 대단하십니다. 안 바쁜 벌꿀님. 현 새정년의 원내대표는 울고 짜고 전 원내대표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한테 화팅. 아이고, 좀 우세스럽습니다. 그 월요일 근데 아직 방송 시간 시작한 지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들 올려주시네요. 예, 저야 감사합니다만 뭐 그만큼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행복한 둥이맘님 출첵합니다. 새날에서 이강윤 평론가님을 즐겁게 청취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개인기는 신선했어요. 고조 이제 북한 사투리래고마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조 제가 그 새날 팀들 약 올리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설라문에 잠깐 말했다가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갑니다. 고조. 앞으로는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건강 병명을 밝힌 것, 그것도 참 이례적이다. 왜 그렇게 신속하게 그런 건 하는지. 평소에는 소통이 전혀 안 되더니 말이죠. 미친 기타님,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시각의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이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 안마도 해주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쾌활하시고 굉장히 목청이 좋으신 채 좌중을 압도하던 말씀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땐 제가 묘시로 가서라도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짧게 끊어치시는 멘트의 달인 이강윤 앵커님, 이 시간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팔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희생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염려해 주셨고요. 대림타운님은 인천 주안동문화공간에서 있었던 그래서 저자 사인 그 책을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잘생긴 분하고 찍으면은 제가 아주 더 곤혹스러운데 굳이 사진까지 이렇게 엄청난 훈남이시더군요. 조합원들 중에 참 젊고 석양의 건맨님 오랜만입니다. 네, 과찬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격려로 알고 두 번째 해 이강윤의 오늘 2년차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경제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제는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방송 고정 출연자로서 또 많이들 인사하고 얘기 많이 하셨죠? 지난 금요일날? 예, 조합원님들 많이 뵈서 좋았습니다. 네, 반응이 아주 좋던데요. 자, 4인 가구. 요즘은 우리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뭐 가족의 표본 모델처럼 그러더니 요즘은 4인 가구가 채 안 된다 그러죠? 네, 3인 조금 이런다는데. 자, 4인 가구 중위 소득이 월 422만 원. 그런데 그 절반인 월 211만 원까지 월 소득이 그렇게 된 사람, 그 정도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많아지고 소득도 211만 원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월수 211만 원 정도를 올리는 4인 가구 중에 예, 4인 가구 기준 월 211만 원 이하. 네. 그리고 이제 3인 가구도 그보다 더 낮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만 422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1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 200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이 통계 약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일단 한번 브리핑을 들어보죠. 이거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예,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 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56만 원, 2인 가구는 266만 원, 3인 가구 344만 원, 5인 가구 500만 원, 6인 가구 578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대상은 최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211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2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28%인 118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40%인 169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43%인 182만 원 이하, 교육급여는 50%인 211만 원 이하로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일 때 딱 중간 4인 가족인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가구 수가 몇 명이냐가. 4인 가족일 때 딱 중간 소득을 422만 원으로 정하고 그거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을 각자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생계급여도 해주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넘기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정도만 해주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나중에 교육급여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돈이 꽤 필요할 텐데 어쨌거나 211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11만 원보다 못 버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을 늘리겠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33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최대 2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 생계비 플러스 주거비 보조에 있어서는 현재 42만 3천 원에서 월 47만 7천 원, 그러니까 연으로 하면 572만 원이 되는데요. 중위소득이 422만 원, 연봉 5,064만 원이 되는데, 그 중위소득의 11%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전국 부동산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네요. 요즘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이거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서브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최근에 최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내 최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59%가 비싸다. 적정하다는 38%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최근 분양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7%가 분양권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최근에 분양 물량이 공급 과잉이다는 우려가 47%, 아직 공급 과잉이 아니다가 47%, 공급 과잉이다는 답변이 45%로 아주 팽팽했고요. 예. 그리고 향후 미분양이 감소할 것이다가 36%,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다가 35%, 이 의견 또한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것이 분양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58%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다소 우세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부동산 열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들 보고 있던가요? 네, 40%가 2016년 내년까지, 36%가 2015년 올해까지로 지목을 해서 전체의 4분의 3은 올해와 내년에 반짝 부동산 호조를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상당수는 분양 열기를 꺾을 수 있는 요인으로 공급 과잉을 가장 우려를 했고요. 그 외에도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투자 수요 감소, 고분양가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건 뭐 공급 과잉 이거 명백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인구는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니까 그건 뭐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 이거 이미 다 확인되고 있고 금리도 오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투자 수요도 감소하는 것 이거 예측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분양가마저 비싸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집 안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 아파트는 물론이고 영향을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2018년 인구 절벽을 고려하면은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 집 마련 수요자가 있지만 예. 그 부분은 전체 20-30% 정도로 소수고 대부분은 전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한국의 허리이자, 최대 소득, 그리고 가장 또 돈도 많이 이곳저곳 써야 할 40대가 그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와 가계의 안정성이 대폭 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 보고서가 나왔죠?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40대의 CSI,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114 정도였는데 올 1분기는 111로 떨어졌습니다. 40대는 소비의 핵, 젊음과 노년의 중간지대라고 하고 있는데 시중에 800조 원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소비의 가장 핵심인 40대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고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전월세 임대료 폭등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0대 이상인 임차 가구, 전월세 보증금, 슈바베 지수라고 하는데 총 소비 지출에서 전월세 가계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 지수인데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 전월세 임대료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고 40대가 전체 임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4분의 1이 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40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40대 비중은 30%로 50대의 33%에 이어서 가장 빚도 많습니다. 특히 40대가 안고 있는 평균 부채는 5천만 원. 평균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또는 2억 이렇게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가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의 사교육비 부담도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요? 예, 첫 번째가 비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데 40대 소비 지출이 2,900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비소비 지출도 1,080만 원이나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가운데 이제 40대가 이자 비용으로 연간으로 24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0대 가운데 주식 투자에 많이 일부 나서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고 40대의 주식 투자 비중은 28%, 4분의 1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40대가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집값에 묶여서 그럼 사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힘든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내수가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증권사 얘기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메리츠 증권 얘기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메리츠 증권에는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무려 3분의 2를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CEO들 돈 받고 했을 때 이 증권사 조정호 회장이 100억 원 가까운 연봉으로 국내 최다 연봉 받았던 그 메리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회사입니다. 어휴,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계약직 직원이 3분의 66%로 국내 20개 대형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7일 자본 총계 기준으로 20개 증권사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메리츠 증권은 전 직원 1,017명 가운데 계약 직원이 671명으로 66%에 달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전 직원 688명 가운데 223명으로 32%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었고요. HMC 투자증권이 223명 계약 직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또 계약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될까요? 3분의 2가 비정규직이다. 그럼 뭐 계약직, 애사심이나 소속감 이런 거 굉장히 약할 테고 인건비 전략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메리츠 증권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정호 회장은 100억 원씩 가져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정호 씨가 혹시 그 한진그룹 그 가문하고 뭐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예, 형제입니다. 아, 형제예요? 예, 대한항공 칼 그룹하고 형제죠. 아, 조양호 그 돌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땅콩 부사장의 작은 아빠쯤 되겠네요. 예, 삼천불 되겠죠. 아, 참 가지가지 하는군요. 100억 원. 그런데 메리츠와는 또 정반대로 비정규직이 1%도 채 안 되는 그런 증권사도 있다고요? 네, 바로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대부분이 정직원으로 회사를 하고 있는 좋은 회사인데요. 신영증권 전 직원 605명 가운데 비정규직 계약직은 8명에 불과해서 계약직 비중이 1%대에 불과해서 20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신영증권은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4,300만 원으로 타 증권사보다 적었지만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가 8년으로 메리츠 증권의 2배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그 20개 증권사의 전 직원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2,400명 정도 해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3,000명이 해고됐고 비정규직으로는 60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신영증권 이런데 대학생들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겠네요. 예, 신영증권이 마라톤 펀드도 있고 예. 뭐 신영 고배당 펀드도 있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룹입니다. 예. 우리 오 대표하고 또 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네. 정권 그 거래를 했는데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전 직원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많이 주고 다 정규직이고 하니까 예. 그런 데서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이거 들어놓으신 분들 꽤 많을 텐데 변액연금 보험에도 해외 펀드 중국 바람이 거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3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변액보험 해외 펀드 주식형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의 상품 모두가 중국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미래세 생명의 중국 본토 주식형으로 플러스 102%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2위 AIA 생명의 중국 주식형이 플러스 65%, 3위는 PCA 생명의 A 플러스 차이나 수익률이 플러스 63% 있는데 이 펀드는 순자산액이 4,223억 원으로 최대의 펀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국이 포함된 그 브릭스 펀드, 브라질, 러시아,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 펀드가 2개가 있는데 AIA 생명의 브릭스 주식형이 플러스 43%, 그리고 하나생명의 브릭스 주식형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 대표가 뭐 금융감독원 어디 들어가가지고 3년치 펀드 이렇게 수익률들 보고 갈아타고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랬죠? 예. 그게 요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0위라고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차이나 주식 성장형은 수익률이 31%쯤 되는데 예. 1위인 미래에셋생명의 중국 본토 주식형은 102%나 돼요? 예, 71%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려 약 한 3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예. 그러면 하나생명에서 미래에셋으로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돈도 들고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중도 상환 뭐 이런 거 하고 그럽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 펀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뭐 그 하나생명에서 미래셋 생명으로 가려면 미래셋 생명 한 분만 가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 펀드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반 펀드 변경하고는 다르게 예. 변액보험은 특히 무료이거나 2,000원 미만이거든요. 굉장히 싸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고 이 펀드 변경을 1년에 12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1회씩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평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었던 보험 회사를 아예 바꿔치는 겁니까? 아니면 펀드만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바꿀 수도 있고 한 회사 내에서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뭐 50대 50, 70대 30 이렇게 바꾸는 게 1년에 12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매월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바쁘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만 바꿔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저같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이제 일테면 뭐 LIG라거나 뭐 AIG라거나 아무튼 어느 특정 보험회사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칩시다. 네. 보험형 연금 이런 거를. 그런데 보니까 수익률이 좀 별로인 거예요. 그럼 잘하는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 내 회사가 아니다. 내가 든 보험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해지를 하고 신규 가입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고 예. 그 해지는 아닙니다. 그럼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무슨 중도 해지나 아무튼 전학 가는 거니까 불이익이 없냐 이 말이죠. 큰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옮기실 것을 권하고요. 그러면 막 상당히 이렇게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 예, 활발해질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되니까. 이제 5% 정도 20분 가운데 한 분 정도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많이 관심이 없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을 조합원님들하고 청취자님들에게 권합니다. 예. 아무튼 전국 쫙 복잡하고 그런 건 있지만 또 자기 지갑은 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야말로 아는 게 힘이니까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 귀를 좀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팟빵 게시판에 자료로라도 좀 올려놓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 대표가. 예, 올리겠습니다. 예. 자, 변액연금 그런데 변액연금 고객들이 펀드 변경권을 불과 5%,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만 행사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활발하게 하자.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이제 펀드 변경권은 20분 가운데 1분 정도가 하고 있어서 좀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이렇게 변화를 보니까 네. 중국 펀드로 많이 갈아타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펀드 수익률이 좋은 회사로 많이 갈아탔고요. 그래서 네. 올해 들어서 벌써 2,100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은 분산 투자와 투자 상품 펀드 변경을 매월 하실 수도 있고 또 보통 분기별로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지갑이 지켜지는 코너 경제뉴스 브리핑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4월 24일 조합원 청취자들과의 만남에 오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셨었죠. 네, 그거를 뭐 회사 사정은 있지만 긴급히 정치부장 대행을 하느라고 급히 회사의 소환 명령을 받고 귀사하신 것은 알겠으나 조합원들은 그날 당일 매우 분개했고 그래서 양정대 기자의 1개월 출입 정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걸 말리느라고 아주 힘들었다는 것만 아세요.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참 비쌉니다, 얼굴 보기. 아니, 이분은 또 왜 아프셔가지고. 근데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 네. 청와대는 지금 뭐 겨우 이완구 총리 그것만 사표만 수용하고 그래서 이임식을 오늘 뭐 6시 반인가에 후닥닥 해치운다고 하고는 뭐 유감이나 사과 이런 거 안 하고 좀 엇박자 같아요? 뭐 어디 많이 아프셔서 그러나요? 글쎄 뭐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병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래서 이 어디인지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마 내일 국무회의 주제를 안 하고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무회의 주제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네. 조금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6시 10분에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재보선 지원 유세 도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야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 박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뭐 입장 발표, 사과 표명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 그 얘기가 나온 뒤로 그 얘기가 뭐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은 친박계나 청와대 쪽에서는 좀 굉장히 뜨악해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물론 선거에 재보궐선거가 지금 박빙 상황이니 아무래도 좀 그렇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이 성남 민심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10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사과를 여당 대표가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요.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좀 그리 했으면 좋겠다라며 사과를 거듭 요구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라는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영우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공식적인 통로 아닙니까? 예. 이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꽤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당 차원에서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유감 표명, 여기는 이 국민들의 우려와 또 정치 불신의 고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 참모진이나 특히 이제 친박계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를 하면 이 단순히 의혹 제기 정도고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이 의혹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고 결국 야당이 더 거칠게 몰아붙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손을 내젓고 저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뭐 그나마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의 임면권자이니 이 이완구 총리의 이 전격적인 사의 표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청 간에
특히 이제 비주류 지도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일 모레 지금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재보궐선거가 비록 4군데 뿐이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아주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말이 분수령이라고 그러셨죠? 지난 금요일 날 방송 때. 예. 어떻게 누구 쫙 기울었어요? 이제 보여요? 한국일보 아니 정치부 부장 차장들은 다 누가 되는지 다 알죠, 이제.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다 안다면서요. 기울었다면서요. 아니 뭐 2대2면 어쩐다더니 정말 이번 보선처럼 그 쬐끄맣게 시작해서 고래 새끼처럼 커진 것도 처음 봤는데 뭐 막 야권 분열에 뭐에 성완종에 뭐에 이렇게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것도 잘 못 봤고 2대2 막 이러던 이제는 다시 또 4대0 누가 이기든 4대0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갑자기 또 나온다고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 그런 얘기가 뭐 여든 야든 양쪽에서 지금 다 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표를 이겨도 사실은 이기고 지는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2대2, 3대1 혹은 뭐 2대2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 주말 지나면서부터 어느 쪽이든 4대0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4대0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4대0이라는 건 여권 대 야권으로만 해서 그렇죠. 여야로 봤을 때 뭐 이런 취지일 텐데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성남 중원 세 군데 모두 지금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 서울도 이 천정배 벽을 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문제나 성완종 파문에 대한 이 비판 여론 이것들이 이제 하도 거세니까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좀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요. 그 제가 이제 4대0 얘기를 말씀드린 것과 관련지어 보면 전자 쪽의 얘기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지는 걸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패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은 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수치를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유력 여론조사 결과 오전에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이 카톡 문자로 쫙 보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건이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인천 서강화을 물론이고 지금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는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하고 정동영 무소속 국민모임 후보하고 사실 비슷하게 가면서 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이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 위기의식이라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여야가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 위기론을 우리가 좀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좀 직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들도 이제 정치권에서 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이 무게추가 여권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좀 대체적인 분위기로 지금 그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계속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가지 참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지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양 차장이 풀어줘야죠, 우리한테. 어쨌든 이 재보선의 특성을 놓고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 비판적인 시각을 투영해서 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만한 정치 세력. 이렇게 돼야 이제 젊은 층도 투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못 미친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있었던 사전투표를 좀 보면. 예. 사실 인천 서강화울 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광주하고 인천이 높더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광주는 어차피 이 새정치연합하고 천정배 무소속 후보 간의 싸움이고. 예. 인천 서강화울 같은 경우는 여권이 지금 텃밭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오전까지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려 11차례나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방문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결국은 마지막 변수는, 이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마지막 변수는 결국 지지층을 선거 투표소로 끌어내는 그 능력을 누가 보여주는가인데,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결국 새누리당 지지층을 끌어내는 거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끌어낸다기보다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투표를 할 수 있게, 자기한테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이 지금 목전에 딱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거 참.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에서는 천정배, 서울 관악에서는 정동영하고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무슨 반새누리 전선도 구축이 안 되고, 원래는 통진당 해산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선인데, 네네. 애초부터 꼬이더니 영 스텝이 이상한 선거예요. 아무튼 이런 재보선 기억나요? 이전에도 없었죠. 그렇죠. 하이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깝깝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더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결국은 야권의 표도 한쪽으로 이제 응집시켜주는, 결집시켜주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면, 이어질 수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기엔 조금 그 벽이, 넘어야 할 벽이 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선거전 초반부터 좀 나오는 얘기긴 한데, 결국, 이 야권에서, 엊그제, 김희철 전 의원, 이른바 이제 동교동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김희철 전 의원이, 이 친노하고는 같이 못 간다. 이러면서 정태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 김한길, 안철수 두 전직 공동대표, 오늘 일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광주 서울은 단 한 번도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야당 출입하고 또 여당 출입하면서 제가 참 양쪽에 정말 이 정치적인 이런 게 참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권은 지금 새누리당 쪽은 이 권력을 계속 가져봤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권력의 속성 혹은 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 같고요. 훨씬 큰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개파 싸움하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더라도 이 밥상을 엎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야말로 대의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런데 야권은 그 점에서 보면 그 절박함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떨어집니다. 조금만 달라도 그렇죠. 탁 돌아서요. 이번 재보궐선거도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낙권 입장에서 최악의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 원인을 이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서 찾아서 이 당 지도부를 흔드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정말 이 해법을 한참 잘못 찾은 거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기분 참 묘해지네요. 오늘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재보궐 결과와 관련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좀 전혀 엉뚱하게 지금 누가 이기든 4대 빵인데 이른바 새누리당이 4대 0으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 시간 현재의 관측으로 보자면. 뭐 새누리당은 4대 0은 아니죠.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이기기 힘드니까. 광주에서는 또 지고. 관악에서도 그러면은 정동영, 정태호가 다 지고 오신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사퇴한 이상규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강윤의 오늘에서. 그랬더니 이상규 전 의원은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 분명히 두 정씨 중에 한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전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거기서는 1여 2야 구도일 때 늘 이겨왔다. 자기가 당선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해찬 이런 후보들이 내리 3, 4선 할 때는 아예 게임이 안 됐었고, 그러면서 승자가 한 38%쯤 얻을 거고, 두 정씨 중에, 나머지 정씨가 한 20%에서 24%, 그리고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32, 3, 4% 정도를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정씨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씨에게 표로 몰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동영에게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확신하시느냐? 그랬더니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상규 전 의원이 또 아주 말투가 딱 똑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말 지나면서 뭐가 확 바뀌었네. 아무튼 간에 오리무중이라고 일단 해두십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쪽 저쪽 4대 0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일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쇼킹합니다. 네. 정치자 질문 하나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홍문종 씨 기사가 포털 메인에서 사라졌네요. 댓글 개수를 보나 사건 중요도를 보나 오늘 메인 뉴스거림에 틀림이 없는데 한국일보가 포털 메인에서 빼달라고 한 겁니까? 라고 주명 아빠가 물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죠. 큰 기사가 왜 빠져요, 근데? 그 언론사 동의 없이는 안 빠지잖아요. 포털에 올리는 거는 포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사 내리려면 포털에서는 자기 맘대로 넣고 빼고 할 권리가 없고, 기사 소스 공급처에서 뭔가 하면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기사 우리 양 차장이 썼어요? 아니요. 사유부 쪽에서 썼어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4대 빵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내일 모레 계속 한번 지켜보십시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 하겠습니다. 5시 46분입니다. 약 11분간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듯이 이석태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 위원장과 나머지 간부들 단식에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 세월호 사태의 대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태 위원장 말고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모두 참여합니까? 농성에? 야당 추천 상임위원, 그리고 대한변협 추천 상임위원. 그다음에 이석태 위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가족 추천 상임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 대법원 추천 상임위원을 뺀 세 분의 상임위원이 지금 농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추천하고 대법원 추천 위원만 빼고는 전원 다 농성 시작했군요. 예. 단식 농성 그런 건 아닌 거죠, 이분? 일단은 그냥 농성입니다. 농성입니다. 유가족들도 함께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일부 보도가 유가족의 농성에 합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 생명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의 농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서령 정서적으로 생각은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특위는 적어도 국가 법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기구이기 때문에 유가족들하고 일정 부분 선을 긋는다 할까 좀 달리 할 필요는 있겠죠, 나름대로. 예, 맞습니다. 예. 대충 짐작은 하겠습니다. 농성 이유나 목적은 물론 그 독소조항 가득 담긴 시행령 폐기입니까? 아니면 몇몇 조항만 없애면은 우리 받아들이겠다는 게 내부의 카드입니까? 현재까지 특조위의 기본 입장은 정부 시행령 안을 철회하고 원래 특조위가 결의해서 제안했었던 2월 7일 날인가 보냈던 그 시행령 안의 수용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의 여지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4월 30일 차관회의 올라가는 것까지 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안 해수부 시행령 폐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정부 입장이 요지부동입니까?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유가족들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2번인가 말하고 맨날 말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완종 사건 터지면 아예 콧방귀도 안 뀌든가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가족들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원만히 해결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이제 멘트로는 유가족의 의사를 그리고 특조위의 의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가족들이나 특조위의 의견을 듣겠다. 너희 의견이 뭐냐? 얘기를 해봐라.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꼭 물어봐야 안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들하고나 특조위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농해수위, 국회 농해수위에 해수부가 보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특조위 의견이나 가족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을 공무원으로 두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위원회의 업무를 장악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정작 특조위의 각 소위원장이 관련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둬달라는 거, 두지 않겠다는 거, 이 두 가지 해수부의 기존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한두 가지는 뭐 공무원 숫자 좀 줄이고 뭐 이런 거는 받아들이겠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거는 틀어주겠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들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틀. 이제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해서 고위직 공무원을 보내서 전 직원을 장악하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각 소위원장이 그 해당 공무원들을 지시 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두 번째 거예요. 소위 위원장이 공무원을 지시하지 못하면 그런 콩가루, 그건 공무원 조직법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특위 역시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나마.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이 그 밑에 배속된 직원, 그게 민간인이건 공무원이건 당연히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새누리당 쪽 특위위원이나 정부 얘기로는 특별법에 직원은 사무처장이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도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들을 관할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지시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갔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시행령의 모델을 따라서 실제로 일을 하는 소위원장들이 해당 공무원들 지시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넣어놨었는데 그거를 해수부에서 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물론 뭐 어느 쪽을 위해서 일하고 그동안 그런 것은 뭐 다 세상이 아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유가족 이제 아니고 특위 멤버도 아닌 거고 비교적 소상하게 내부 사정을 좀 양측의 정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조율이나 절충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까? 저희도 뭐 다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이것이 뭐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와 그 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쪽이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조율이 될까 그런 걱정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성완종 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 청와대 이쪽에서는 다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단 말이에요. 4.29 재보선 뭐 결과도 조금 심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곧 어떻게 뭔가 이루어질 듯이 긴박하게 움직여오다가 싹 뉴스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이런 그 두세 가지의 뉴스가 확 터질 때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을 때 유야무야 되면서 이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관측하세요? 뭐 지금 보면 성완종 리스트도 사실은 그 이왕구나 홍준표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수수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홍문종이나 이쪽에 어떤 대선 자금과 연결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면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분들은 바로 알고 계시죠. 이 성완종 리스트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대선 자금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밝혀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제가 보기에는 국민분들은 바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과 달리 또는 기대와 달리 지금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랬죠. 확 늘었죠, 4.16 때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2일 지금 그 1박 2일 집회가 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나와주시리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도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관회의 다음 날이네요. 차관회의 다음 날이고 5월 6일 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2일 좀 많은 분들이 나서 압박을 넣는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또 메이데이이기도 하고요. 5월 1일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상치 않다 정도로 일단 경각심을 갖고. 자, 마지막 질문 선체 인양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왜 5월 지금 당장 시작 안 하고 좀 있으면 추워지고 해도 짧아지는 9월, 10월에 가서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뭐 지금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그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전체적으로 인양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그런 일들도 좀 늦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수사의 기본이 증거 확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 그래,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하면은 최대 1년 또는 1년 반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직접 해보면 이제 좀 더 가닥이 잡히긴 하겠지만, 그런데 1년 반 이상이 만약에 걸린다면, 다 인양해서 완전히 꺼내기 전에 특위가 활동 종료 시한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 개정, 부분 개정 이런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음번 총선이 내년 봄이지 않습니까? 내년 봄 총선 이후에 좀 국회의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새 임기 맞는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좀 논의하겠다? 아니, 특위가 세월호 배 선체 인양해서 선체를 직접 유관 조사하고 전문가 시켜서 면밀히 살피고 이것도 모단체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박 변호사님과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5월 1일, 2일이 세월호 시행령에 관한 한 또 한 번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인양 문제에 관한 한 세월호 특위의 활동 연장은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될 수 있는데 여야 의석 분포가 역시 중요하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벅차게 달려왔습니다.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